안녕하세요. 구독형 설명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펜타킬 선생입니다. 오늘은 7월 질문한 거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게 간단한 답변으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뭐 그 질문의 궁극적인 내용은 이제 고등학교 유불리예요. 사실은 지금 중등 특히 중3 어머님들 고등학교 어디 가야 유리한지 미친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가 답변을 드렸죠. 유리하고 불리한 거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자꾸 유리하고 불리하고 자꾸 얘기를 들으시니까 질문을 그렇게 아주 길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제가 뭐 이게 질문하시는 분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답변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질문을 제가 질문자를 보니까 이미 설명이나 영상, 다양한 영상을 엄청나게 보시고 이미 거의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독형 설명이라는 게 저희가 그 난이도 수준을 높게 하지는 않고 있어요. 중상 정도로 맞춰놔서 제가 항상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막 어려운 내용까지는 잘 안 다루려고 했는데 디테일한 것까지는 오늘은 좀 질의응답 답변을 하면서 어, 네,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 유튜브에도 좀 올려볼 예정입니다. 워낙 지금 유튜브 보니까 그 중등 2028 대입 관련해가지고 워낙 혼란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면 나는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근데 나는 안 좋고 다른 분들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통정리를 한번 시도를 할 거고,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죠. 당연히 제가 뭐라고. 그냥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드리는 거니까 아마 뭐 듣고 나서 또 복잡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들리고 있는 말들, 2028 대입 관련해서 들리고 있는 말들 중에 상당수가 좀 이상한 소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그 부분 위주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가 사실이 될지 아니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혹시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듣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괜히 듣고 불편하지 마시고 네. 질문 두 개인데 다 비슷한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렇다는데 어 대충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일반고 가면 망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런 얘기 그런 두려움에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문이 되게 디테일해요. 정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듣다 보면 그럴싸한 내용들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럴싸한 정보를 말도 안 되는 정보를 그럴싸하게 들었으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그럴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8 대학별 선발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알 수가 없어요. 대학들이 어떻게 뽑을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저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다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요때가 가장 신나죠. 얘기하기 전에. 얘기하기 전에 신나고 얘기하면 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입 닫고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전제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일반고 진학 자체로 대입해서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가. 일반고 진학하면 대입이 망해. 일반고 진학하면 대입이 불편해. 이렇게 할 리가 절대로는 뺄게요. 요즘 보니까 절대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냥 내가 아는 교육부라면 이렇게 할 리가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 뺄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에 오래 하는 거 보니까 아닐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는 설마, 네. 일반고, 지금까지 교육부가 10년 이상을 대입 정책적인 것들을 보면 일반고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대입이에요. 일반고를 불리하게 만드는 대입 정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내용이 대부분 일반고 좋게 하는 전형이었단 말이에요. 뭐 정시 선발 비율 40% 이상 증가하는 거 그것도 정시가 무조건 뭐 특목 자사고 유리한 게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지. 정시 잘하는 학교들 일반고도 많아요. 이 갑방고라고 불리는 학교들은 사실상.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2028 대입을 일반고를 되게 불리하게 대입 전형 설계를 하도록 교육부가 내버려 둔다? 대입 전형 설계를 대학들이 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교육부가 한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고교학점 때는 공교육 살리기를 넘어서 공교육의 완성이에요.
사실 추구하는 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교육은 당연히 일반고 중심. 우리나라 고등학교 90% 가까이 일반고입니다. 사실상 90% 애들을 죽이고 불리하게 만들면서 무슨 교육 정책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완전 멍청하지 않는 이상 다 국민들이 대부분 90% 이상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다 숫자도 수학도 못하고 막 산수도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게 2028 대학별 선발 계획은 모르죠 아직 아무도 모르고 고교학점제는 있는 정보죠. 근데 이거랑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기본 정책 구조인 거고 여기서 어떻게 대학들이 선발할 건 아직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를 이 세 개를 섞어버리니까 이제 개판이에요 개판. 그래서 오늘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좀 되게 그 대입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아닐 수 있는데 그냥 좀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게요. 7월 질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토론을 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자, 우선은 제가 교통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대입을 이렇게 가죠. 실기는 뺄게요. 제가 일단 실기는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 점에서 별로 관심이 없을 거니까 실기는 빼고 사실상 대입은 현재 구조적으로 수시 세 개 정시 하나입니다. 실기 빼면 실기 빼면 그리고 사실 이것도 세 개 하나인 것 같지만 논술은 정시형 전형입니다. 사실은 요로 집어넣어야 돼요. 누구 마음대로 골로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이에요. 네. 요로 집어넣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능이랑 논술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대입은 간단하죠? 학생부로 가든가 수능으로 가든가예요, 사실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밖에 대입 구조 자체가. 저는 그리고 이 대입 구조를 상당히 안정화되고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괜찮아요. 저는 이 대입 구조를 그래도 나름 이 대한민국 상황과 사회 변화 속도를 고려했을 때 나름 이 정도면 매우 합리적인 수준의 대입 구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9등급 교과 성적을 활용해서 대학을 가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즉 내신 성적, 9등급화된 내신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건데 물론 수능 최저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중요한 거죠, 제일. 이게 거의 다 합니다. 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말 그대로 요거는 이제 변별 요인이 아니라 그냥 그 자격 조건 같은 거예요, 일종의. 이걸로 변별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리고 종합전형은 9등급 교과 성적과 그 다음에 맥락적 성적을 함께 보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과라고 하시면 자꾸 오해하시니까 활동을 보는 거예요, 활동. 학교에서 너가 수행한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보겠다. 이게 이제 종합전형이고. 그 다음에 수능을 쳐서 표준 점수로 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은. 물론 100분위로 가는 대학도 있고 이렇게 합치는 대학도 있어요. 어쨌든 수능 점수로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남겨놓고 자, 너가 처한 환경에서 너에게 맞는 대입 전형 방식을 활용해. 아니면 너가 처한 환경은 고려하기 싫으면 네가 하고 싶고 너한테 유리한 대입 전형 방식을 활용해 이거예요. 너가 수능 공부하기가 힘들어? 환경적으로 어려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유튜브 요즘에 워낙 유튜브에서 그 학생들 상담을 하는 그런 유튜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야, 이거를 그 유튜브에 학생부를 까고 이런 거는 매우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안 하는데 저는 그거를 어쨌든 거기 이제 상담하는 다양한 이제 유튜브들을 보시면 댓글 중에 이런 얘기가 많아요. 내신이 1등급 때인데 모의고사가 4등급, 5등급밖에 안 나.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현실이다. 수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댓글 다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제가 근데 저는 너도 그런 환경이면 비슷했을 거예요, 아마. 수능은 환경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미 많은 데이터가 축적돼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환경적인 요인도 그 아이가 잘 이용한 거니까 어쨌든 그것도 공정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부모를 잘 맞는 것도 잘 만나는 것도 너의 역량이다 라고 얘기하면 저 할 말이 없어요. 자, 어쨌든 이걸로 가는 거고
가, 그걸로. 내신이 편해? 그럼 거기서 비슷한 애들끼리 경쟁해서 내신을 갖고 와. 그럼 너는 뭐야? 너네는 내신 경쟁이 어려워? 그러면 수능 쳐. 수능 쳐. 뭐야? 너네 학교는 미친 듯이 활동이 많아? 알았어. 그럼 활동 중심으로 한번 해봐. 이렇게 가는 게 현재 대입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에 맞게 고입 시스템도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요거 가려면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를 선택을 하는 거고 예전보다 그 선택 비율이 많이 올라가서 제가 2017년에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 가는 거 어떻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때 방송에도 막 다 비웃고 하셨는데 지금 다 그러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종합전형 특목 자사고가 비슷한 조건이면 유리합니다. 무조건 유리한 건 없어요. 종합전형. 이거요. 정시형 학교들, 갑방고라고 불리는 학교들, 정시형 자사고들, 이런 학교들 유리하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지금 대입 구조는 결국에는 이런 구조를 속에서, 자, 내신 등급 따서 가는 거예요. 평범한 일반고를. 내신 등급 따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 따서 대학을 가자. 내신을 못 따면 망하는 거야, 다행히. 그러면 이미 삐쭉 나오는 거야. 내가 이놈의 학교가 해주는 게 없어. 뭐, 안 돼. 분위기가 개판이야. 분위기 때문에 간 게 아니잖아. 내신 따로 간 거잖아. 내신을 못 타서 그 얘기 하시는 거야, 사실상. 그 다음에, 내신이랑 활동 중심으로 가는 거. 종합전형. 나 종합전형 가가지고 내신 성적을 다 1등급 다 맞아가지고 교과 전형으로. 내가 외고 가서 올 1 맞아서 교과 전형으로 가야겠다. 내가 전사고 가가지고 올 1등급 맞아가지고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물론 그렇게 하는 생각을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국에 모든 외고 특목고 학생을 만나본 거 아니라서.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종합 전형으로 뭔가 한번 결과를 만들어 보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적이 너무 처지면 또 종합도 안 되는 거예요. 종합은 뭐 내신을 안 보냐 이거예요. 종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내신인데. 그러니까 뭐 갔는데 내신은 못 따고 남아서 뭐 활동만 남으니까 너무 활동이 많니? 외고 활동이 이렇게 많은데 니들은 뭐 알고 떠드는 거니? 막 또 나중에 또 학교에 가가지고 뭐 학교가 해주는 게 없니? 뭐 정시반을 안 만드니? 막 하여튼 불만이 많아요. 어쨌든 목적에 따라서 뭔가 목적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하여튼 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똑같아요. 수능 성적으로 가. 내가 갑방고 가면서 갑방고, 흔히 불리는 갑방고라고 불리는 학교 가면서 똑같아요. 내가 여기서 내신 1등급 다 맞아가지고 의대를 교과 전형으로 가야 돼. 이런 애들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갔는데 정시 성적도 안 나오면 또 입이 삐죽 나오는 거예요. 괜히 왔어. 내신이라도 따로 일반고를 갈 걸 차라리 평범한 일반고 가서 내신을 땄어야 됐어. 괜히 왔어. 갑방고로 갔어야 됐어. 괜히 왔어. 막 서로 이러고 있는 거죠. 서로. 근데 어쨌든 이게 저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평형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안정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본인 영향에 따라서 이게 본인한테 특화되어 있으면 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 요 선택이 좀 요게 특화되어 있으면 요 선택을 하시는 거고, 요게 더 괜찮을 것 같으면 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문제는 2028학년도 대입이에요. 자, 2028학년도 대입은 자, 차이가 뭐냐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구조가 명확하게 돼 있죠. 이 대입 간소화 정책에 의해서 명확하게 내가 저 학교에 가서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합니다. 평범한 일반고에 가서는 내신을 따야 돼요. 일단 내신을 따면 대부분 해결이 돼요. 대부분. 물론 이제 수능 최저도 요즘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수능 공부도 해야 되는데 뭐 내신 공부하면서 수능 공부하면 되니까 어쨌든 막 그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긴 한데 이제 성취도 안 되는 애들이 많긴 해서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본인 탓이니까 내신 따. 야, 수능 쳐. 수능 100이야. 이렇게 갔는데 문제는 지금 2028학년 대입 중3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학교를 가도 네가 어느 학교 유형의 학생이든 해야 되는 게 다 동일합니다. 그전에는 넌 내신만 해, 일단. 야, 너는 어차피 수능할 거니까. 그래, 수능. 너 활동 많이 해. 이렇게 좀 본인이 해야 될 게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주력으로 해야 될 게.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고 2028학년도 대입이 되면 아마도 해야 될 게 똑같을 거예요. 일단은 5등급제 내신 등급을 따야 돼요. 일반고도 따고 갑반고도 따야 됩니다. 수능 100이 아닐 확률이 높으니까. 따. 그 다음에 적절한 교육과정 선택. 요거는 아직까지도 익숙하지가 않으시죠? 요거는. 아직까지 요거 아직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설명하려면 또 길고 구독형 설명이 많습니다. 적절한 교육과정 선택. 그냥 무지성으로 이게 아닌 거야, 이게. 그냥 그 전에는 야, 됐고, 내신만 잘 따면 되니까, 야, 뭐 공대 갈 건데, 아이씨, 뭘 하지 마. 내신 망할 것 같아. 됐단 말이에요. 사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상당 기간은 그런 식으로 내신 관리해야 한단 말이에요. 비교과 활동. 해야죠. 활동. 그것도 본다니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수능 공부를 해줘야 돼요. 이 수능 최저도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야, 지금 벌써.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내신도 챙기고 활동도 하고 내신 챙길 때 대충 과목 선택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과목 선택하고 수능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거야. 뭐 여기 이제 면접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럼 보세요. 이 생각을 갖고 있죠. 제가 이거를 융합형 대입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이미 되게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제는 약간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대입이 계속 이제. 그러면 이 생각을 하고 보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야, 일반고를 가면 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5등급제입니다. 5등급제. 그걸 무슨 변별이 됩니까? 그 내신 등급 따서 4%대나 4% 1등급 줄 때나 1등급 따면 뭐, 와, 뭐 이건 거지. 10%씩 1등급 따는 건데. 사실 이것도 웃깁니다. 10%도 어렵습니다. 이것도 미친 소리입니다. 지금 뭐 평범한 일반고 가면 다 1등급 따실, 2등급은 쉬운 걸로 생각하시는데 다 이상한 소리입니다. 이상한 소리. 2등급도 어렵습니다. 특히 중등 부모님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2등급은 다 맞는 줄 아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근데, 다 그런 그런 당연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애가 5등급제가 되면 일반고 가면 당연히 1등급이겠지라는 당연한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오케이, 제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5등급제인데 내신 등급 따서 뭐 이점이 있어? 5등급제입니다, 어머님들. 그거 따서 뭐예요, 이제? 물론 다 따야겠지만, 그걸로 변별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의대를 어떻게 가요? 대부분 의대를 못 갑니다, 중등학생들도. 우리나라에서 의대 갈 수 있는 애들은 매우 극소수예요. 근데 이제 학년이 내려갈수록 다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자, 그래, 그러면 가면 망할 것 같아. 그 다음에 특목자사고 가야 돼. 특목자사고. 특목자사고 가면 좋냐? 자, 특목자사고를 가면 1등급이 10%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일반고보다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그 또한. 근데 5등급제에서는 왠지 1등급을 당연히 맞아야 될 것 같은 강력한 기분이 드는데, 특목 자사고 가면 그 당연히 맞아야 될 것 같은 1등급을 당연히 못 맞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어쨌든, 정말 일반고보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신 관리 어렵고, 그리고 보니까 수능체제라든지 수능도 되게 강화된다는데, 특목 자사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활동 중심으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특목 자사고의 패시브이기 때문에 활동이 많을수록 수능 대비는 어렵습니다. 지금 외국 학생들이 수능 대비가 매우 어려운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고등학교 진학 후에 수능 대비고 뭐고 간에 그냥 활동을 3학년 1학기 여름까지 끝까지 풀로 땡기다가 하느라고 수능 대비가 어렵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대비 교육과정이랑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일단은 좀 어렵지 않나, 당분간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니, 특목 자사고 가면 1등급 따기도 어렵고, 이건 제 얘기죠. 뭐 수능 대비도 어렵고 교육과정 차이도 없어? 그럼 가면 망할 것 같아. 그럼 예를 들어 정시형 학교를 가요. 정시형 학교를 가면 내신 따기가 어렵죠. 근데 수능에서 내신 볼 가능성이 요즘 똑같아. 똑같아. 내신 못 할 것 같은데 활동은 어떻게 해? 가면 망할 것 같아.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갈 데가 없어. 물론 보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대부분 여기를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고교학점제 전에도 여기 가라고 했습니다. 특목 자사고 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목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특목 자사고로 가라고 했어요. 지금 고교학점제를 하니까 특목 자사고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고교학점제를 안 했어도 특목 자사고로 가라고 했을 겁니다. 제가 특목 자사고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어떤 고등학교를 가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가지는 역량 대비 뭔가 좋은 결과를 얻거나 아니면 우리 애가 괜히 저기 가가지고 불리해져서 뭔가
망하거나 하는 생각 때문에 걱정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미 현재 대입 구조로도 뭐 나는 되게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학교 때문에 망하고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실 게 원래는 2028학년도 대입, 고교학점제 대입에서 대입 구조도 원래 바꾸기로 했어요. 원래 교육부의 계획은. 수시 정시를 합치는 거. 그렇죠. 이게 가장 1순위였었던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근데 대입 구조를 못 바꾸고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그대로 놔뒀다는 건 뭐예요? 교과 전형이 여전히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 여전히 있습니다. 수능도 여전히 있어요. 수능도. 구조는 놔뒀단 말이에요. 이거는 건드리지 않았단 말. 물론 지금 하는 거 보면 또 갑자기 또 어떤 일이 벌일지 모릅니다. 마음을 비우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자, 어쨌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최대한 하면 어쨌든 요거 이제 구조가 남겨뒀죠. 자, 차이는 뭐냐면 그 전에 이전 2015까지의 대입은 교과전형에서 내신 등급만 활용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2022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신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과전형, 내신 등급만, 물론 지금도 오피셜적으로는 교과전형은 내신 중심 선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거의 교과 100이잖아요. 거의. 그리고 뭐 교과 말고 뭐 10% 20% 보는데 그걸로 역전 안 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대부분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바뀌면 내신 중심 전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과 전형이에요. 차이는 내신만 봤는데 이제 바뀌면 내신 중심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러면 내신을 잘 따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내신을 못 따면 무조건 못 갑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바뀌는 게 거의 없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고교학점제는 종합전형이 가장 맞는 전형이 맞아요. 어쨌든. 종합전형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고교학점제랑 종합전형은 맞는 거예요. 맞아요. 라면에는 김치가 맞아요. 제가 라면에 피클을 먹어보니까 여전히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물론 종합전형에서 이제 비교과 활동 중심의 평가에서 이제 교육과정 평가가 매우 강화돼서 종합전형의 선발 기조도 크게 바뀔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종합전형은 대입 감소 정책에 의해서 그것도 깨졌는데 어쨌든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이제는 수능 최저가 전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건 뭐 모르겠으나 요거까지는 일단은 저는 좀 이제 수능이 절대평가가 계속 가까워지면 이게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면접 강화는 거의 이제 확실합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면접 강화. 그 다음에 수능도 2015 개정교육과정까지는 그냥 그냥 수능 성적만 내신만 아니 수능 100 물론 이제 수능만 안 보는 서울대도 있고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들은 지금까지 수능만 봤어요. 서울대도 이렇게 수능 말고 다른 거 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이제 수능만 보던 거에서 수능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수능을 잘 쳐도 대학을 못 간다는 거, 못 갈 수도 있는 겁니까? 뭐,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능만 잘 쳐서 잘 치면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맞아요. 수능을 못 치면 어쨌든 정시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과 성적을 못 따면 교과 전형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요 차이입니다. 자, 그 7월 질문하신 분이 어디서 많은 정보를 되게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교통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지금 어디서 많이 이렇게 떠도나 봐요. 이런 정보들을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뭐랄까 하여튼 네. 뭐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면 되게 전문가 같이 보이는 효과가 약간 있는데 사실 저는 진정한 전문가라면 진짜 쉽게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쉬운 단어,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이해시키는 게 진짜 전문가지 지 혼자 아는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로 막 떠드는 게 무슨 전문가냐 이거야. 자, 교과 전형을 그전에는 이제 교과 100이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는 교과 중심으로 갈 거니까 중등부부터는 중학생들부터 중3부터는 그러면 교과 성적, 교과 등급을 뭐 못해도 50에서 많으면 80, 뭐 90이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여기 안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일단은 교과 성적을 50에서 80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반영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요거는 교육과정 평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육과정 평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이미 수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제야 대학들이 이게 다 교육과정 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학들이 얘기하기 전부터도 제가 했어요. 교육과정 평가라고. 자, 지금 이제 그 고교학점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성적표에서 약간 좀 변화가 있죠. 이제 표준 편차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많은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표준 편차가 이제 없어지고 네, 제가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표준 편차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그냥 냅두려고 이제 전 이제 냅두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리고 표준 편차는 없어지고 중요한 것만 안 없앴겠죠. 안 중요하니까 없앤 겁니다. 이거 없어졌어요. 잘 없어졌어요. 하나도 이거 미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들어왔죠. 요게. 그 전에 이건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도 다 있어요. 이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는 건데 이제 성취 비율이 뭐 새롭게 들어온 건 아니고 지금도 그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 비율이 나오죠. 기하 몇 프로 이렇게. 근데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다른 등급이 나오는 5등급제 모든 과목에서 이 성취 비율을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저도 성적표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어떻게 나올지. 이게 나온대요. 어쨌든 교육부에서 발표된 거 오피셜 뉴욕이 확정돼 있으니까. 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교과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2028 대입에서도 이 등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게 그리고 가장 객관적인 지표예요. 그리고 새 대입에서도 교과 전형에서, 심지어 종합 전형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하게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만 가지고 변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최상위권 대학 이걸로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중학생 부모님들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대입 정보를 받아들이시는 중3, 중2 어머님들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우리 애가 대부분 의대는 몰라도 뭐 스카이 정도 가지 않을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등급이 안 되니까 이제 요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다음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요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가 아까 교육과정 평가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이 교육과정 평가에서 중요한 게 이제 수강자 수예요. 지금도 중요합니다. 수강자 수는. 예를 들어서 이 학교가 학업적으로 얼마나 뛰어나냐, 역량이. 이런 거를 볼 때 자연계열 비율이 전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표준 편차가 아니라 자연계열 비율이 더 정확한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물리학 선택자입니다. 갑방고로 갈수록 자연계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물리학 선택자가 비슷하게 비율이 갑니다. 그런데 자연계열 비율이 높은데 물리학 선택자는 줄은 되게 작은 학교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하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하도 있고 미적분 2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과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고급 대수, 뭐 고급 하여튼 많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이 예를 들어서 이 학교 애들이 전반적으로 수학 실력이 뛰어나면 이런 것들이 수강자 수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교육과정 평가에서는 이게 저는 중요한 지표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많이들 들어보셨던 내용을 좀 다뤄볼 텐데 원점수를 본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중3 애들부터 이제 원점수를 본대요. 교과전형에서 원점수를 본대요. 원점수가 중요하다. 원점수를 본대요. 원점수. 그런데 특목 자사고가 원점수가 높대요. 자, 원점수를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뭔 놈의 정보를 뽑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너 몇 점? 90점? 오케이. 물론 지금도 외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전형에서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면 만점 처리를 해줘요.
3등급이라도. 근데 그거는 걔네들이 이상한 거고, 이상하기보다는 걔네들이 약간 특이한 거고,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를 뽑아내기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게 중요하면 그냥 쉽게 내면 돼요. 쉽게. 문제 쉽게 내고 알려주면 돼요. 야, 받아 적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 이러면 원점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독적인 원점수로는 뭘 해볼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리고 과목 평균 점수. 자, 이거는 더 의미가 없죠. 하나만 가지고 봐서는. 자, 그런데 이거랑 이거랑 합치면 어느 정도 좀 활용 가능한 뭔가 이제 지표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거랑 이걸 합치면. 그러니까 과목 평균 점수가 50점인데 너는 몇 점이야? 아, 저는 95점이요. 너는 과목 평균이 그럼 얘 1등급이야. 얘가. 너 B는 뭐야? 아, 저도 50점, 우리 학교 50점인데 저는 저기 88점이에요. 1등급. 그다음에 너는 뭐야? 너는 몇 점이야? 저 97점이요. C, 1등급. 과목 평균은 뭐야? 80점이요. 자, 그러면 이게 차이가 나죠? 이게 17점 차이가 나고, 이 33점. 여기도 50점이면 45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38점이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대충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할 수도 있게 복잡하게. 이렇게. 그래서 요게 점수가 클수록 같은 1등급이라도 조금 더 쳐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학업 역량이 부족한 학교. 야, 이 학교는 한 80%, 90% 공부 안 해. 많습니다, 이런 학교들도. 상위권 애들 말고 공부 안 하는 학교도 많아요. 일반고에. 여전히. 그러니까 그런 학교는 문제를 쉽게 내든 어렵게 내든 어차피 평균 점수 낮아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원점수랑 평균 점수가 클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거랑 약간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뭔가 공부 잘하는 학교를 알아내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공부를 많이 안 하는 학교에서 뭔가 더 유리한 지표 설계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를 섞으면 뭔가 새로운 지표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성취도요. A, B, C, D, E. 지금도 현재 고등학생들 성적표를 보시면 등급 옆에 다 있어요. 성취도가 A, B, C, D가. 그런데 대부분 관심 없죠. 왜요? 등급만 보니까 지금 대입에서는 등급을 보잖아요. 성취도를 안 본단 말이에요. 별로 안 궁금해,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그건 다 무시하고 넘어갔단 말이야. 참고로 이 A, B, C, D 성취도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고정 분할 방식이 있고 단위 분할 방식이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이거 중학교 때 많이 쓰던 거고 이게 보니까 상당수 학교가 이렇게 썼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모든 학교를 들어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이거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90점 이상이면 다 A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91점이야. 근데 4등급이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취도는 A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분할 방식이에요. 이게. 너는 뭐야? 89점이야. 근데 넌 몇 등급이야? 1등급이야? B야. 고정분할 방식을 쓰면 90점이 안 넘었기 때문에 A가 아닌 거야. 보통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되게 쉽게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A 비율이 높겠죠. 쉽게 내면. 그리고 학업 역량이 되게 뛰어난 애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학교도 A 비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거의 안 하는 학교, 애들이 공부를 잘 안 해. 그러면 이 비율이 너무 많아요. 또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요 방식은 뭐냐면 학교가 결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문항 난이도와 정답률을 바탕으로 뭐 예측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제가 문제를 미친 듯이 어렵게 낼 예정이에요. 미친 듯이 어렵게 낼 예정이에요. 올해 아주 그냥 오늘 이 자식들 아주 그냥 두고 봐. 니들 학원에서 예신 대비를 다 해? 내가 학원은 하나도 의미 없게 만들어 줄게. 아주 그냥 죽었다고 복창해. 그래서 막 문제를 막 괴랄하게 낼 예정이야.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만약에 그러면
등급은 있겠죠. 1, 2, 3등급은. 그렇죠? 30점이라도 1등급은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내면.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다 성취도가 2잖아, 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내고 싶을 수는 있잖아. 문제 난이도를 강력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단위 분할을 써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문제 난이도와 그 정답률, 그 학교의 적정한 수준을 고려해서 A, B, C, D 비율을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현재 이 단위 분할 방식을 쓰는 고등학교도 많아요. 물론 뭐 과목마다 이거 쓰는 선생님도 있고 이거 쓰는 선생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조사를 좀 해보니까 올해는 뭔가 이 지금 고등학교 보니까 약간 단위 분할 쓰는 학교 과목들이 좀 더 늘어난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표본이 좀 작아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단위 분할을 하든 뭐 고정 분할을 하든 뭐 분할 분할을 하든 뭐 할부를 하든 뭐 36개월 할부를 하든 뭐 네. 어차피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일선 학교에서 이 성적 평가를 그 추정 분할, ABC 추정 분할을 조금 늘려 나가는 걸 좀 보니까 확실히 지금 교육부가 성취 평가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뇌피셜입니다. 대부분 뇌피셜이에요. 원래는 이제 고교학점제를 하면 성취 평가를 하는 거였거든요. 절대 평가를. 등급은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의 이제 변별은 돼야 되고 성취 평가 해가지고 원래 그 막 다 A를 막 주니 막 이런 문제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물론 교육부가 막 그것도 콧방귀 꼈을 텐데. 그래서 이 추정 분할 방식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A, B, C 비율을 적절히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하고 아무리 막 퍼주기는 못하게 하면서 성취평가제를 안착시키려는 그림이었을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예신 등급제잖아요. 그 5등급으로 바꿨잖아요. 절대평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언젠간 할 거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일단 계속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 근데 어쨌든, 자, 등급이 있는 한, 그게 9등급제든 5등급제든 등급이 있는 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등급이 없으면, 이게 중요해요. 근데 등급이 있잖아요, 이게. 이거 왜 봅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취도 가지고는 이 하나의 지표로는 의미 있게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미 있게. 그리고 성취 비율도 공개한대요, 성취 비율도. 성취 비율. 요게 이제 새롭게 적용이 되는 지표죠. 물론 이전에도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 비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되면 5등급제 모든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성취 비율이 찍힌다는 거잖아요. 뭐 A가 몇 프로, B는 몇 프로, 뭐 C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찍힌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근데 이것도 이 성취 비율만 가지고 뭐 A가 이 학교가 뭐 5%고 B는 뭐 20%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것만 가지고 얘를 어떻게 변별하는 건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게 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거 가지고 얘를 변별하냔 말이야. 둘이 섞어요. 만약에 등급이랑 성취 비율을 섞어. 너 뭐야? 1등급인데요. 그래? 어떤 거? 저 어떤 과목이 1등급이에요. A 과목이. 그래? 그 너네 학교는 뭐야? 성취 비율 1등급이야? 뭐 A가 뭐 20%, B가 뭐 17%막 이렇게 됐어. 얘는 1등급인데 A가 5%, B가 뭐 40%뭐 이런 뭐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등급만 보면 얘랑 얘는 그냥 똑같은 성적이에요. 근데 여기에 성취 비율을 만약에 적용을 해서 합쳐. 해서 또 어떠한 또 그 전형 설계를 해. 그러면 뭐 또 뭔 변별 지표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일종의 약간 비슷하게 뭐 Z 점수 비슷한 거죠. 일종의. 그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어쨌든 이 또한 제가 봤을 때 한계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 등급은 내가 나의 대가한 거고 내가 한 결과인 거고 성취 비율은 나랑 크게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랑 관련이 없는 걸 가지고 대입에 뭔가 하는 건 사실은 좀 무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 Z 점수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사실 Z 점수는 나랑 관련이 없는 점수인데 Z 점수로 뭔가를 하고 안 하고 이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대학들이 어떻게든 뭐 그 어떤 그런 뭐 마음을 이해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전히 교과 전형이 남아있는 이상 요 등급이 가장 중요한 지표. 그리고 당연히 평범한 일반고가 유리합니다. 여전히 교과 전형이 남아있는 이상 교과 전형이 없어지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나랑 딱히 관련이 없는 지표입니다. 이거는 맞잖아요. 몇 명 들은 거 나랑 전혀 관련이 없죠. 야, 왜 이거밖에 안 들어, 친구들아? 안 되잖아요. 과목 평균, 와, 니들 왜 정치형 다 이따위 쳤어, 이 자식들아. 뭐 안 되잖아요, 이것도. 요거는 나랑 관련이 있습니다. 요거는 관련이 없어요. 제가 또 밤에 작업하다 보니까 또 실수를 했네요, 또. 네. 근데 어쨌든 요거는 나랑 전혀 관련이 없고 요거는 내가 맞는 점수예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아니 야, 그 학교를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그러나 그럼 어쨌든 이것도 니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제가 받아들여서 그러면 여기 관련이 없는 게 약간 간접적인 지표라고 합시다. 근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뭔가를 조합해서 수치화해서 계산식의 교과 전형 산출 방식에 이런 걸 집어넣어서 뭘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원점수랑 과목 평균이랑 수강자 수는 일반적으로 평범한 일반고보다는 갑반고, 자사고 이런 데가 좀 더 유리할 겁니다. 만약에. 맞잖아요. 원점수가 높잖아요. 기본적으로. 특목 자사고가. 그 다음에 과목 평균도 일반적으로 높잖아요. 평범한 일반고보다는. 뭐 그것도 이제 어쨌든 선생님 마음이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갑반고도 어쨌든 수강자 수가 주요 과목에서 많을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뭔가 대학에서 뭔가 반영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당연히 어느 정도 얘네들한테도 유리한 지표는 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되게 의미 있게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어떤 대학이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 예를 들어서 아까 Z점수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연대가 교과 전형에서 교과전형에서만 지금 기준으로 지금 고3 애들 지금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연세대가 이제 교과점수 전형에서 이제 Z점수 반영을 50% 합니다. 제가 Z점수 그렇게 딱히 신경 쓸 게 없다고 나랑 관련이 없는 점수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Z점수 관련해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Z점수가 지금이야 좀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서 이제 되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 Z점수 반영해서 연대는 특목 나사고가 교과 전형이 더 유리하다는데요.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단 말이야. 제가 최근까지도 들었어요. 심지어 최근까지도. 50%는 교과 전형이죠. 50%는 교과 성적이에요. 근데 이 반반을 하더라도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뭐 나발이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의미 있게 대학에서 뭔가를 이렇게 활용할 거라고 일단 생각하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뭐 어떤 대학들이 약간 Z 점수가 이제 안 되니까 표준 편차가 없으면 Z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점수를 만들었어. 뭐 X 점수를 만들었어. 뭐 아니면 뭘 만들었어 하여튼. 네. MG 점수를 만들어. MG 세대. 자, 만들어.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했어. 해도 이 교과 전형에서는 등급이 절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뒤집어 엎을 정도의 뭔가 전형 설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럴 거면 그냥 종합으로 뽑지 왜 씨. 어쨌든 이것도 성취 비율도 나와 관련이 없는 지표입니다. 이거를 교과 전형에서 얼마큼 활용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걸 활용하는 게 맞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결론은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죠. 아직 2028 대학들이 어떻게 선발할지 계획을 안 냈으니까. 다만 저는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지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자꾸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거는 이건 교과 전형이고 요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입을 보면 인생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잖아요. 입시도 똑같아요. 입시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 멀리서 보면 희극입니다. 막 가까이서 막 무슨 거의 전문가 수준의 이상으로 막 선생님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되고 막 여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막 해서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되고 막 X가 되니까 뭐 Y가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Z가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뭐 네.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아, 선생님, 막 어머님들 교과정 앞으로 2028년도 되면 원점수를 보는데 원점수 뭐 성취비율이 이제 적용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성취비율이 이제 표준 편차는 없어졌지만 이제 표준 편차 다른 어떤 게 적용이 될 건데 그게 이제 성취비율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과목 평균이나 특목 자사율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 막 뭔가 이제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멀리서 나중에 이제 돌이켜 보면 네. 지금 고등학교 한 1학년,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만 돼도 작년에 고등학교 어디 갈지 고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작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그런데 보세요. 작년에 내가 고민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웃기죠? 네. 웃길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뭐 요거를 뭐 어떻게 막 반영하는 거, 얘에 관해서 얘기한 거고, 저는 이거는 대부분 등급 중심으로 반영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요게 중요하다고 봐요. 요게 제가 이 교육과정 평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왜 이걸까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이미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입이 보통 연착륙을 합니다. 대입의 변화는. 갑자기 안 하다가 갑자기 확 하는 건 네, 그것도 이제 올해 보니까 그것도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의 교육부와 대입은 그래 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교육과정 평가가 중요해질 거라고는 보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굳이 뭐 저렇게 뭐 비율이고 뭐고 나발이고 이렇게 할 거 없이 자, 이 교육과정 평가만으로도 어느 정도 변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철수랑 영희가 있는데 얘가 39과목에서 1등급, 5등급이 나오는 5등급이 나오는 과목을 39개를 들었고 거기서 1등급을 맞았어요. 영희는 5등급대 과목을 40과목을 들었고 여기서 1등급을 40개를 맞았어요. 아니, 40개를 맞았어요. 40과목에 40개가 아니라 어쨌든 1등급을 얘는 40개를 맞았고 얘는 39개를 맞았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철수랑 영희를 보면 누가 더 우수한 학생 같아요? 영희가 우수한 학생인 것 같죠? 얘가 더 많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떨까요? 철수를 알고 보니까 45과목 중에 39과목을 1등급 맞은 거고, 영희는 40과목만 듣고, 아니, 41과목만 듣고 거기서 40과목 1등이었어. 그러니까 얘가 41과목만 들었고, 얘는 45과목만 들었어. 이걸 한번 엎쳐버리면 이 둘 중에 이렇게 비교하면 누가 더 우수해 보여요?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과목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과목이 다릅니다. 본인 선택에 따라 다른 거라서. 그냥 단순히 쉽게 말하면 등급 안 나온 사회과학, 융합 선택만 들어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한 과목수를 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되면 누가 유리해 보여요? 모르죠.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얘가 좀 나아 보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자, B 상황을 한번 봅시다. 동일하게 들었어요. 40개씩. 40개씩 동일하게 들었어. 그런데 철수는 40개를 들어서 35개에서 1등급이 나왔고 얘는 37개에서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누가 더 우수해 보여요? 0이죠. 당연히. 똑같이 같은 수의 과목을 들었고 얘가 1등급이 더 많으면 얘가 더 유리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철수는 미적분 2, 기하, 그 다음에 기존 과투 과목 중에 6개를 들었고 영희는 미적분 2 안 듣고 기하만 듣고 기존 과투 과목은 4개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공대를 지원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우수해 보여요? 이제는. 그것도 모르겠죠, 또. 왠지 얘가 더 우수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C 상황. 이 B철수, 40과목 중에 30과목 1등급이고 좀 주요 과목을 많이 드는 이 B철수 대 영희가 약간 상황을 바꿔서 B영희의 과목을 2과목을 늘리고 42과목으로 수강을 하게 늘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1등을 맞았다. 뭐 이 들은 거는 그대로인데 과목 수가 늘고 싹 다 1등을 맞았다고 칩시다. 42개에서 42개가 다 1등급이야. 근데 요거는 안 들었어. 요거밖에 안 들었어. 그럼 이런 상황에서 누가 더 유리해 보여요? 이게 진짜 또 모르겠죠. 그렇죠? 자, 이게 교육과정 평가일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교육과정 평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물론 이것도 만약에 어떤 대학 입시 전형 설계 천재분이 이런 것들도 진짜 전형 설계를 숫자로 딱딱딱 떨어지게 아예 구조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모르니까 네. 뭐 수학 귀신이 네.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뭐 계산식에 의해서 뭘 하는 것보다는 정량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가면 여기가 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야, 이건 뭐, 얘가 난 거 아닌가? 이런 식의 평가. 야, 이것도, 야, 이거는 얘가 낫지, 철수가. 그럼 이제, 뭐야? 교육과정 평가,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육과정 평가를. 50을 하면 50인 거고, 50에서 이제 뭐, 30을 가면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이 점수를 더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별이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자, 또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자꾸 있으신 게 부독형 설명회 듣는 분들은 간과를 안 하셨겠지만 이 교과 등급 50에서 80%를 지필고사 성적만으로 획득하는 게 아닐 겁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지필고사가 9등급제 낸신에서는 9등급 등급을 정하는 결정하는 것이 지필고사였단 말이에요. 수행평가는 대부분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해왔단 말이야. 내가 수행평가 때문에 5등급 맞았어요. 이런 얘기는 저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제가 지필 만점인데 수행평가 때문에 5등급이 나왔어요.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자꾸 간과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수행평가가 다방면으로 중요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제 앞으로 이 오는 2028, 그러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 내에서의 이 5등급제는 이런 걸 가지고만,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 이런 거를, 이런 것들, 뭐 이게 몇 점인지, 그 다음에 예성치도, 얘가 몇 등급, 몇 프로, 과목 평균, 이거를 지필고사만 정하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험만 냈다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교과 성적이라는 거는 지필이랑 수행평가의 합산인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수행평가가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수행평가가 의미 있게 별별 가능한 요소로 제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 이게 또 복잡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지필고사가 현재는 보통 60에 수행평가 40이 이게 가장 흔하죠. 표준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한 학기에 2개 정도가 가장 표준적인 방식이고, 그 다음에 현재는 대부분 이 지필고사를 가지고 변별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했어. 형식적으로만 하는 선생님이 많아. 그런데 이제 지필고사가 9등급제가 아니라 이제 5등급제로 전환이 되고, 어쨌든 9등급제보다는 변별력이 감소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수행평가가 형식적인 요소에서 이제 앞으로 내실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실화하겠다. 수행평가의 내실화. 이게 정책적인 드라이브야. 정책적으로 딱 적혀 있어요, 거기에. 수행평가의 내실화가 뭘까? 내실화가 뭘까요? 수행평가를 어떻게 내실을 다져? 저는 이거를 변별 가능한 요소로 활용하겠다라고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변별 가능한 수행평가에서 변별하잖아요. 그럼 알아서 내실화가 됩니다. 알아서. 애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미친 듯이 하게 돼 있어요. 진지하게 하게 돼 있어요. 진지하게. 그럼 자동적으로 내실화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시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오피셜 중에 몇몇 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서술형, 논술형 평가 강화하겠다. 이게 사실은 저는 이걸 무슨 서술형 수능을 도입하고 뭐 논술형 수능을 도입하고 이런 것들을 자 단기적으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이거를 평가원에서 아니 평가 교육부에서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도 못한 교육부가 무슨 논술로 수능을 논술로 바꿉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거. 수능을 자 지금 싹 다 반성문 써야 될 판인데 지금. 자, 어쨌든 자 서술형, 논술형 평가 강화는 자꾸 이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수행평가가 요즘에 2020년부터 제출형이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수행평가 지금 다 가사할 겁니다. 학교에서 가사합니다. 지금 다. 이거를 당연히 형식적인 요소로 생각하니까 수행평가를 얘가 가사,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수행평가 대부분 학교에 가서 해야 돼요.
제출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2020년부터.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서술형, 논술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그거를 얘기하는 걸로 좀 보이거든요. 저는 더 강화하겠다. 이거를. 그리고 내실화, 변별 가능한 요소로 수행평가를 바꾸고 이거를 강화해. 이게 지금 같은 맥락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럼 이해가 되는 거야.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겠다.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게. 과정 중심 평가가 수행평가입니다. 지필고사는 결과 중심 평가인 거예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수행평가밖에 없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같은 말.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 현황 제공하고 뭐 학습 내용 평가 방법 추가 제공하니까 이걸 가지고 또 특목 자사고가 유리하게 저는 이 학습 내용 평가 방법도 요즘에 수행평가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보면 수행평가를 막 이렇게 줘요. 이렇게 수행평가가 뭐고 너가 감점 어떻게 하면 감점이 되고 이런 어떤 그런 걸 준단 말이야. 과정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거라고 좀 봐요. 이거를. 수행평가 내용이랑 점수를 어떻게 부여하는 감점, 부여하는 기준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걸 거의 지금 약간 뭔가 그 오피셜하게 운영을 좀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워낙 과도기 상태라서 저도 막 모든 내용을 막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됐고 이 수행평가와 지필고사의 점수로 어떠한 이 아이의 최종 교과 성적이 결정이 되는 거라 지금. 그리고 거기에 교육과정 평가를 묻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그림에서도 핵심은 교과 등급인 거예요. 물론 수행평가가 변별 가능한 요소로 들어오면서의 교과 등급인데 어쨌든 결론은 이 등급이에요. 이 등급. 수행평가가 변별 요소가 들어와도 어쨌든 특목 자사고가 더 따기 어렵습니다. 내신 등급은. 근데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대입을 기준으로 자꾸 고교학점제 대입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서 생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필고사가 곧 등급이잖아. 근데 5등급밖에 안 되네? 이게 변별이 돼? 어? 이런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대학교가 블라인드 무력화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건 이제 완전 이쯤 되면 종교입니다. 네. 교과사정도 이제 특목 가서가 유리하게 할 것이 이것도 어쨌든 니들 희망인 거고요. 교통정리 해드리면 5등급제 교과 성적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 그다음에 네가 선택한 교육과정 너 몇 개 있어? 너 씨 기하 뭐 안 했어? 너 미적분 테스트 안 했어? 이거. 인공지능 수학 테스트 안 했어? 이거. 그다음에 학생부의 내용은 수행평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수행평가가 어디에도 들어간다고요? 점수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점수에도 이제는. 점수에도 영향을 주는 이 수행평가 활동이면서 점수예요. 변별 가능한 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기가 막힌 거죠, 사실은. 교육부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도 걸고, 필요하면 면접까지 보면 변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렇게 하면 충분히 변별이 됩니다. 굳이 이거를 막 섞어서 뭘 활용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물론 뭐, 처음에 과도기 상태에서는 이런 거를 시도해보는 학교도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이미 그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교과 전형을 바꾸고 있는데 바꾸고 있는 형태가 이런 형태인 거예요, 지금. 네.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내년부터.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시립대, 뭐 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 내신 등급만 해서 내신 중심으로 바뀌는 건데 어쨌든 여전히 계속 일반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특목 자사고는 뭐 성취도고 나발이고 과목 평균 점수고 나발이고 그냥 일단 등급이 불리하는데 뭔 어떻게 하냐 이게 구조적으로. 종합전형은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던 대로 하세요. 다만 교육과정 평가가 강화되고 이런 거 그래서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종합전형이 특목 자사고가 유리하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제 특정 조건에서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저는 특정 조건에서는. 근데 그 특정 조건이 자꾸 이제 희미해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구조적으로는 교과 전형은 일반고가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이 종합 전형은 그러면 구조적으로 일반고가 불리하냐? 아닙니다. 일반고가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일반고 학생들도 종합 전형을 갑니다. 봐요. 그런데 선생님 보니까 최상위권 대학은 일반고 전체 비율을 생각하면 특목 자사고 비율이 많잖아요. 어떤 전형은 특목 자사고 비율이 훨씬 많고요. 그거는 특목 자사고가 뭔가 의도해서 그 대학들이 특목 자사고 뽑아. 물론 이제 그런 대학들도 있겠지만 그냥 교육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맥락적 성적에 의한 평가예요. 어떤 뭐 메이저 의대는 일반고가 잘 안 되던데요. 그거는 메이저 의대는 일반고도 1등이 쓰지만 전사고도 1등이 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더 학업적으로 우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 일반고 1등도 어떻게 보면 전사고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학업 역량적으로. 근데 이거는 매우 작은 가능성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근데 이거를 차포 다 떼고 과정사 생략하고 야 특목자사가 유리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 이제 종합전형에 대한 또 유불리를 이제 제가 또 생각을 이 시점에서 굳이 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해보면 내신 관리는 당연히 일반고가 유리합니다. 종합 특목 자사고보다는 물론 일반고를 간다고 해서 무조건 1등급이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확실한 거는 요거보다는 유리하잖아요. 1등급 받기가 얘네들보다 얘가 더 쉬워요. 2등급 받기도 얘가 이거 쉬워요. 그 다음에 등급 외 성적 지표, 뭐, 그 과목 평균 점수, 선택자 수, 이런 것들. 그거는 뭐, 종합전형에서는 적극적으로 볼지, 간접적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종합으로 보는 거니까, 그 지표를 만약에 유심히 보는 어떤 입학사정관이 있다면, 그거는 일반고가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특목 자서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건 아닙니다. 모든 특목 자서가 공부를 다 잘하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교육과정이 지금은 당연히 얘네들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당연히 얘네들이 유리해. 당연히. 그런데 고기학점제가 되면 똑같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는 훨씬 유리하게 일반고도 편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특목 자사고가 불리해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는 교육과정 설계가 일반고랑 차이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는 명확해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복약점제가 되면 특목 자사고는 필요 없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쨌든 줄어들어요. 줄어듭니다. 특히 자사고예요. 자사고. 특히 자사고예요. 자사고입니다. 자사고가 특히 줄어들어요. 지금도 상당수 자사고는 일반고랑 차이가 없는 학교도 많고요. 웬만한 일반고인데 자사고 막 씹어먹을 정도로 엄청난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도 있어요. 있습니다. 특목고는 당연히 어렵죠. 일반고가. 외고 생각하면 뭐 스페인어 회화 2 이런 거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매우 어려워요. 근데 그게 불리하냐 이거예요. 아, 선생님. 근데 아무리 공약점제라도 외고 애들 듣는 과목을 제가 많이 들을 수는 없잖아요.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게 불리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외고, 국제고, 여전히 과학고 계속 차별화 있게 교육과정이 여전히 되겠지만 그게 유리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요? 2022 교육과정이랑 제가 말씀드렸죠. 외고랑은 맞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죠. 그거랑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게 유리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야, 고교학점제돼도 특목 자사고 중에 특히 외고는 여전히 심지어 외고, 국제고, 뭐 교육과정 뭐 이렇게 도전히 교육과정상으로는 특징적이게 딱 어필하기 가능해요.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고. 그게 어필이 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좋은 거냐 이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일반고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대부분 특목 자사고는 활동이 적을 가능성이 높아요. 높습니다. 그리고 활동 내용과 수준은 거의 특목 자사고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활동 내용. 단순하게 생각하면 수행평가의 수가 여기가 더 훨씬 많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거는. 면접도 얘네들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일반고라고 다 면접 못 본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수업이 면접 특화된 수업들이 많다 보니까 토론, 발표 이런 게 많잖아요. 물론 요즘에 일반고도 많습니다. 수능 대비는 자, 평범한 일반고 엄청나게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얘네들도 고통받을 거예요. 너도 힘들 거예요, 너도. 너도 힘들어요, 너도. 활동이 많아, 심지어. 이제 고교학점제가 됐으니까 이제 더욱더 우리 외고 국제고는 더욱더 많은, 지금도 활동을 숨도 못 쉬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숨도 못 쉬게 하자, 이제는. 아예 빈틈을 그냥 아예 만들지 말고 그냥 활동에 엄청나게 승부를 보죠. 고통이 됩니다. 수능체제는. 노도 고통, 노도 고통. 블라인드 평가. 여전히 일반고는 계속 알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대학에서. 너가 어떤 학교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특목 자사고, 과고, 외고는 알 수 있겠죠. 여전히. 그런데 자사고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또 모르겠습니다. 당분간.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뭐 어떤 학교들은 우리 학교 뭐 이렇게 교육과정이 아니라 어떤 뭐 활동을 가지고 이거 우리 학교입니다. 이 프로그램 있으면 우리 학교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거 진짜 이거 이렇게 많은데 이거 싹 다 구독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대학들이 받아들이는 대학 관계자도 구독시켜야 되고 이렇게 어필하는 사람도 구독시켜야 돼요. 블라인드 평가가 정책이고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니네들만 블라인드 평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구속돼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거를 압수수색하란 말이야.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갈 건데. 왜 자꾸 네. 어쨌든 또 당분간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판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네.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평가는 어쨌든 이게 외고 국제고를 안다고 해서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대학들이 어떻게든 우수한 학교를 알아낼 거다라는 주장은 그거는 대학의 답변으로 일단 대신하겠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 유리한 학교, 우수한 학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얘가 이 내신을 따는데 조금 더 얼마나 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이 학교의 학업적인 성취도 수준을 보면 많이 고생을 했을 것 같아. 너가 더 많이 고생했구나 한 거지. 야, 너네 학교 되게 엄청난 학교네. 야, 너네 학교는 야 그냥 어디 그냥 그런 학교네. 야, 너네 학교는 안 돼. 어떤 내신도 아니란 말이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데 이게 지금 네, 잘못된 겁니다. 이거 고교 등급제의 그 망령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고교 등급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교 등급제 하면 위법에 다 구속이에요.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꾸 그냥 너가 엄청난 뭐 진짜 내신 따기 힘든 학교니까 너를 뽑아주는 게 아니라 야 이런 환경에서 너가 이런 노력을 그 개인을 평가하는 거예요. 종합전형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고가 유리하잖아가 아니라 외고가 일본어과를 썼을 때 그 일본어과가 갖는 교육 과정이 유리한 거예요. 그게 외고가 유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그러니까요. 일본어과를 안 쓰면 되잖아요. 일반과 학생들. 꼭 일본어과를 써야 됩니까? 종합전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목 다 사고고 뭐고 이제 앞으로 다 고통을 받아야 돼요.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가 뭘 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종합전형은. 수능 성적만 보다가 그러니까 뭐 정시 파이터도 하고 좌퇴도 하고 뭐 묻지마 수능 이런 걸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결석도 엄청나게 하고 뭐 무단 결석 뭐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수능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수능 중심. 수능 100이 아니라 수능을 많이 보긴 할 텐데 다른 것도 볼 거야. 우리가 야 그러니까 그렇죠.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쨌든 고교학점제에서는 수능 100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절대로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게 수능 100이에요. 수능 100을 절대로 그대로 두면 안 돼. 주요 대학은 절대로. 이 교육부가 아무리 정신이 없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마 그냥 그대로 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선발 비율을 늘리는 것도 안 돼요, 사실은. 원래는. 근데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뭐 늘리는 것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대학들도 수능 선발 비율 늘리는 걸 싫어합니다. 이제는 알겠죠? 코로나 전에, 코로나 언제야, 그게? 2019년 11월, 그때 대치동에서 많은 분들이 그때 대입 공정성 방안 발표하고 그 당시에 정시를 40% 이상
늘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교육부에서 주요 대학 40% 이상 늘리기로 하겠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50%, 60% 늘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대치동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그게 대치동 어머니 좋아하는 얘기니까. 정시 비율을 늘려야 걔네들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면 어머님들 수능으로 들어가는 애를 대학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종합전형으로 들어가는 애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때도 종합전형으로 들어가는 애를 좋아했습니다. 대학은. 이미 그때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40%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40% 고정한 거라고. 발표는 40% 이상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알았죠? 네. 네, 수능 성적을 최소 50% 이상으로 하고 5등급제 교과 성적이랑 너 씨 뭐야 너 야, 아무리 정시라도 물리학과 지원하면서 야 그건 좀 심하지 않았어? 왜 안 했어 그런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야 너 수행평가나 학교생활 너 뭐 이런 거 면접까지 근데 면접을 가면 또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걸 또 물어보는 거야 이런 거를 또 가가지고 뭐 너 롤티어 뭐 이런 거 안 물어본단 말이야 너 좋아하는 아이돌 누구야? 춤 한번 춰봐. 이런 거 안 본다고 면접에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수능도 여전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요게 50%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갑방고 이런 애들이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이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얘네들은 정시로 가는 거야. 다만 정시 중심형 학교가 여전히 유리해. 반 이상은 유리한 거야.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여기 가서 하기는 어려워요. 반 이상이 이제 불리한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너도 수능만 하던 너에서 이제는 똑같아요. 해야 될 거는. 그래서 결론은 똑같아요. 다 해야 돼요. 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내신 등급 따서 가는 거고 내신이랑 활동 가는 거고 수능 가는 거에서 이제는 비슷합니다. 내신 등급 따로 가는 거예요. 교과전을 목표로 일반고로 가는 거예요. 평범한 일반고로. 종합전형을 목표로 내신 따고 활동 중심에서 특목 자사고로 가세요. 수시형으로. 야, 여전히 갑방고나 정시형 가세요. 가는 거예요. 다만 그 다음에는 내신만, 수능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 해야 돼요. 이제는 다. 그러니까 어차피 네가 어디를 가도 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너가 간 학교 유형에 따라서 구조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전형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원래 이게 지금 질문 해결을 위해서 시작을 한 건데, 질문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고기학점제로 더욱 학교를 분별하고, 블라인드 평가는 약화될 것이다. 네. 이제 교육부가 블라인드 평가를 폐지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리고 물론 블라인드 평가가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일부 약화된 학교들과 구간이 있어요. 특히 지역인재 메디컬 같은 경우 이거는 거의 진짜 아예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쥐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제가 이거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거 네 언젠가 무조건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어쨌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있는데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블라인드 평가입니다. 여전히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라고 저도 얘기 대학들도 얘기하잖아요. 대학들도 왜 자꾸 대학들이 하는 얘기를 안 믿냐 이거예요. 오피셜로 얘기하는 거를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있으시더라고요. 공립고 교사는 4년마다 이동하고 기간제 교사도 많대요. 근데 사립고는 교사가 안 바뀌어서 사립고가 세특 기재가 학년별 연속성이 있고 내용도 좋으니까 당연히 사립고가 학종이나 이런 것들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요 내용만 딱 보면 되게 그럴싸하죠. 그럴싸합니다. 와, 저런 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와, 역시 전문가 개소리예요. 개소리. 조금만 알면 아는 사람이 제일 용감한 거. 이게 얼마나 개소리인데요. 이게
공립고랑 사립고의 문제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공립고가 좀 형편이 없어. 진짜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대. 근데 우리 지역에는 이 사립고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얘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지역 가면 공립고가 이런 지역도 많단 말이에요. 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공립고 선생님들도 욕 먹이는 일이고 사립고 선생님들도 욕 먹이는 일이에요. 이거는 저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 교사 개인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잘못됐다고 자꾸 하시는데 뭐 세특기라고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선생님에 따라서 너무 뭐 이 선생님은 저떻고 저 선생님은 저떻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니 그러면 직장인들은 다 열심히 합니까? 다? 덜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더 열심히 하는 분도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직장이 아니에요, 학교가 그러면? 네. 자, 그 다음에 세특을 잘 쓰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특은 네가 쓰는 게 아니에요. 라고 이제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가 쓰는 게 아니다. 자꾸 세특을 내가 쓰는 거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가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도 같은 1등급도 차등을 두지 않을까요? 성적을 자세히 뜯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야 그 원점수 뭐 이렇게 성취도 비율도 이제 앞으로 볼 것 같다고 뭐 해서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할 거면 교과 전형을 왜 하냐고요. 교과 전형은 그렇게 평가를 안 하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을. 그렇게 할 거면 교과 전형을 없애든가 그냥. 없애면 돼요. 아니 대학에서 교과 전형 안 뽑아도 됩니다. 서울대도 없어요. 교과 전형. 포스텍도 교과 전형 없어요. 안 뽑아도 된다니까요. 돈 좀 덜 받고 안 뽑으면 돼. 그리고 이렇게까지 막,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은 교육과정 평가에도 문제긴 한데 종합전형 같이 막 차등을 두고 막 진짜 교과전형도 종합전형에 준하는 식의 인력을 투자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지금 발표된 거 보니까 2023학년도 기준으로 성균관대가 입학사정관이 전임 입학생이 많던데 23명밖에 안 돼요. 그 성균관대도 많은데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종합전형은 확실하게 학교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학교 수준에 따라서 이 차이라는 거는 있죠. 당연히. 교육 과정상의 차이. 외고가 외국어 학과에 유리하잖아요. 그 차이가 있죠. 교육 과정에 의한 차이.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시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별로 차등이 있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평범한 일반고 갔는데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다 1등을 맞아도 나는 망하는 거 아니냐. 거기서 등급치 하는 거 아니냐. 대학들이, 야, 너는 그런 학교에서 아무리 1등을 나는 맞아도 난 뽑을 생각이 없으니까 싹 나가. 야, 너는 특목 자사 보니까 내신이 박살났지만 무조건 뽑아. 이랬던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다 대학이 엇보여요. 대학들이. 2010년대 중반. 제가 몇몇 학교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뽑았던 학교들이 지금 제일 그렇게 안 뽑고 있어요. 웃긴 거는. 근데 어쨌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 수준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학생의 개인 역량을 보는 거예요. 개인 역량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개인 역량을 보는 겁니다. 다만 이 개인 역량을 판단할 때 내신이 되게 어려운 학교에서 받은 성적과 내신이 매우 좀 수월해 보이는 성적에서 학생이 약간 대부분 비슷한 지표를 보이면 그건 약간 고려해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학교에 차등을 둬서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대부분 비슷한 딱 지표가 딱 맞아떨어지는 학생은 없고요. 그리고 이런 게 불편하시면 교과 전형이 여전히 구조가 남아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쓰시면 됩니다. 교과 전형을.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조는 똑같아요. 하는, 네. 구조도 똑같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는 것도. 필요한 내용이 바뀐 거죠. 내신만 필요했는데, 소능만 필요했는데, 이제는 다 해야 돼요. 다. 사실은 교육부가 좀 하반기에 이게 지금 좀 뭐랄까, 2028학년도 대입 관련해서 뭔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돼요, 지금. 사실은. 근데 그런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로 고입을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이럴 때마다 드리는 말씀.
대학을 잘 가고 못 가고는 그 아이의 학업 역량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사실이라는 거. 감사합니다.